1999년 11월 10일 밤 충청북도 옥천군 대청호 인근의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차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고사 같았지만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0대 남성.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금 총액은 무려 9억 원. 수상한 결혼, 폭발적인 보험 가입, 그리고 의문투성이의 죽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채 빚에 쪼들린 한 남자의 광기 어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1998년 12월 충청북도 옥천군의 작은 주택가에 사는 김민석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겉보기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아 허우적대는 신세였습니다. 몇 년 전 시작한 작은 인쇄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 빚을 메우려 손을 댄 도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그가 의지한 것은 사채였습니다. 처음엔 급한 불을 끄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한두 달만 버티면 된다고 곧 사업이 풀릴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사채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원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매달 이자만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김 사장님, 언제까지 이자만 갚으실 겁니까? 원금은 언제 갚으시려고요? 이번 주까지 500만 원 입금 안 되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협박성 문자는 밤낮 없이 쏟아졌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민석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고 밤이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숨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빚이 계속 늘어나고 집안 살림까지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냉담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빚이 얼마예요? 말 좀 해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 말 몇 번째 듣는 줄 알아요? 이젠 정말 못 믿겠어요. 아내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석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그 고립 속에서 서서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빚의 총액은 대략 3억 원.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워 물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김민석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는 이미 보험 사기를 여러 차례 시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인을 시켜 일부러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접촉사고 정도였지만 점점 대담해져 의도적으로 차를 들이받는 연술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지인의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화재보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역시 치밀하게 계획된 방화였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만약 누군가 그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민석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민석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보험이라는 시스템은 충분히 악용할 수 있고 적당히 연출만 잘하면 큰 돈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보험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 보험 들어놓고 그냥 없애버리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뜩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는 것. 처음엔 끔찍한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이 거세질수록 그 계획은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엔 누군가 하나 좀 희생시켜서라도 살아남아야지.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존엄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에게 사람은 이제 자신의 빚을 청산해줄 금융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양심은 이미 사채빚과 함께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999년 초, 민석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끼였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이 유혹할 수 있는 순진한 표적.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완벽한 계획이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옥천 시내의 한 술집에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23세 정유라. 그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당장 내일의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석은 유라의 그런 처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보였고 그 절박함은 민석에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신사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주변에 일자리 소개도 해줄 수 있고요. 민석은 유라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조금씩 그녀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밥을 사주고 용돈을 건네주고 작은 선물을 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그의 호의를 순수한 호감으로 받아들였고 점차 민석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유라를 내연녀로 삼으면서도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범죄 계획 속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유라는 젊은고 매력적인 여성을 미끼로 삼아 어떤 남자를 유혹해 결혼시키고 그 남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을 가입시킨 뒤 살해하는 것. 이것이 민석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유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석은 조금씩 그녀를 자신의 계획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빚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유라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오빠,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 방법이 있긴 한데, 아니야, 너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민석은 유라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조금씩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유라에게 본심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표적을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1998년 말부터 1999년 초까지 김민석의 머릿속에서 검은 구상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채빚에 짓눌린 그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김민석은
본격적으로 표적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첫째, 자신과 어느 정도 아는 사이여야 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을 접근시키면 주변에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이나 보험 가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어야 했습니다. 셋째, 성격이 순하고 의심이 적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민석은 머릿속으로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오성호. 30대 중반의 그는 몇 년 전 민석이 인쇄소를 운영할 때 함께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성호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크게 어울리지도 않았고 특별한 야망이나 욕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이 성호를 떠올린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고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단 성호는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성호면 딱이야. 민석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표적을 정한 사냥꾼의 냉정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성호 씨, 저 김민석입니다. 오랜만이죠? 아,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 지내죠. 성호 씨는 요즘 뭐 하세요? 저는 지금 다른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된대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요. 성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예전 상사의 제안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옥천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석은 성호의 근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니라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즘 결혼 생각은 없어요? 아,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좋은 인연 있으면 만나봐야죠. 그러긴 한데 주변에 소개받을 사람도 없고요. 민석은 성호의 말에서 외로움과 결핍을 읽어냈습니다.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오면 쉽게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석은 성호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친구들, 경제 상황, 취미. 성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으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내연녀 유라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본격적인 역할을 부여할 때였습니다. 유라는 민석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유라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오빠?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남자가 하나 있어. 그 남자랑 결혼해. 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무슨... 들어봐. 지금 내 상황 알잖아. 빚쟁이들 때문에 나 곧 죽을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 유라는 민석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을 넘어선 뭔가 위험한 광기였습니다.
그 남자는 착해. 순하고 의심도 없어. 네가 접근하면 금방 넘어올 거야. 결혼하고 나면 그 남자 이름으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 큰 금액으로. 보험을요? 그건 왜요? 민석은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여. 그럼 보험금이 나와. 그 돈으로 내 빚 다 갚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순간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농담이 아니야. 우리 다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요. 민석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유라의 판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네가 힘들 때 다 도와줬잖아. 이제 와서 배신할 거야? 오빠, 그건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너 혼자 살 자신 있어? 아무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네가 나 없으면 넌 다시 거리로 나앉는 거야. 민석의 협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는 유라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유라의 모든 취약점이 민석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 가면 너도 공범이야. 이미 너도 내 계획 들었잖아. 경찰한테 가서 고발할 거야? 그럼 너도 같이 잡혀가는 거야. 생각해봐. 그냥 몇 달만 연기하면 돼. 그 남자한테 잘해주고 결혼하고 보험 들고 그 다음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보험금 나오면 우리 둘 다 잘 사는 거야. 민석의 말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듯 했습니다. 유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양심은 거부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유라는 결국 민석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민석의 협박과 경제적 불안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그리고 민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끔찍한 공모에 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민석은 유라에게 오성호의 사진과 정보를 건넸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주로 어디를 다니는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자야. 이름은 오성호. 착하고 순한 사람이야. 네가 잘하면 금방 넘어올 거야. 유라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하고 순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라의 가슴 속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후였습니다. 1999년 9월 민석의 계획 속에서 오성호는 이미 표적으로 낙점되었고 정유라는 미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다가올 비극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에 의해 한 남자의 운명은 이미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9월 중순 옥천군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 오성호는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옆으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3세 정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연처럼 성호 옆에 섰고 잠시 후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인쇄소에서 일하시나요? 성호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성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저도 전에 인쇄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요. 얼굴이 익숙해 보여서 여쭤봤어요. 유라는 밝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알려준 성호의 퇴근 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계산한 연출이었습니다. 유라는 며칠 동안 성호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의 생활 패턴을 익혔고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성호는 낯선 여성과의 대화가 어색했지만 유라의 밝은 미소와 친근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인쇄소 일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고 유라는 헤어지기 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뵈면 인사해요. 그날 이후 유라는 의도적으로 성호와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성호가 자주 가는 식당 근처에서. 처음엔 우연으로 보였지만 만남이 잦아지면서 성호는 유라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호가 먼저 용기를 내어 유라에게 커피를 권했습니다. 저기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지만 곧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유라는 성호에게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친구 역할을 완벽히 연기했습니다. 성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힘든 점을 공감해주고 작은 선물과 도시락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호는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급속도로 유라에게 빠져들었고 만난 지 불과 3주 만에 그녀를 운명의 여인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라 역시 성호에게 결혼을 암시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흘렸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남편을 잘 내조하는 아내가 되고 싶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미는 게 제 꿈이에요. 이런 말들은 외롭게 살아온 성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유라가 자신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김민석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유라에게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를 더 빠르게 진전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빨리 결혼 얘기를 꺼내. 시간이 없어.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다고. 유라는 민석의 지시에 따라 성호에게 결혼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만난 지 불과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10월 초순, 유라는 성호와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저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요? 성호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네, 오빠가 제일 좋아요. 저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성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유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죽음으로 예정한 순간이라는 것을. 성호는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호 씨,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고요?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결혼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만나봤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대부분 의아함과 걱정이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얘기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호는 그들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사람은 오래 만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유라가 제 운명인 걸 확신해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10월 중순에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정식 결혼식도 없었고 양가 상견례도 없었습니다. 유라는 가족이 지방에 살고 있어 당장 만나기 어렵다고 둘러댔고 성우 역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급하게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식 올리고 가족들도 소개해요. 지금은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요. 유라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바로 그날 밤, 김민석은 유라를 만나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보험 들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오빠,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성호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지만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시작한 거야. 돌이킬 수 없어. 보험만 들어놓으면 내가 다 처리할 쓰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유라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직후부터 그녀는 민석이 미리 도사해둔 보험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은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사망 시 보험금 1억 5천만 원, 수익자는 배우자 정유라. 보험 설계사는 신혼부부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유라의 말에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보험, 다른 보험사의 정기보험으로 사망 시 2억 원. 또 며칠 후 세 번째 보험, 암보험 명목으로 1억 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험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성호는 아내가 자꾸 보험 가입을 권하는 것에 대해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유라야, 이렇게 많은 보험이 필요한가? 보험료도 부담되는데? 오빠, 우리 앞날을 대비해야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제가 보험료는 제 돈으로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유라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성호를 설득했고 성호는 아내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순순히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약 2주 동안 오성호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은 총 6건, 보험금 총액은 무려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이 하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인쇄소 직원이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각 보험사는 타사의 가입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신혼부부의 미래 대비라는 명목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의 보험금 살인 프레임은 이제 완벽히 완성되었습니다. 표적은 확보되었고 보험은 들어졌고 법적 배우자 관계도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오성호를 제거하고 보험금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10월 말, 성호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작은 월세반에서 유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터질 시한폭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성호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성호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통제와 협박,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나 정말 행복해.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평생 당신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은 유라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99년 10월, 오성호는 9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된 채 자신의 죽음이 예정된 운명의 시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이제 최후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1월 초, 김민석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옥천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적절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사고사로 위장하기 적절한 곳. 그의 선택은 대청호 인근의 외진 공터였습니다.
밤이면 차량 통행이 거의 없고 가로등도 없어 어둠이 짙게 깔리는 곳이었습니다. 민석은 유라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11월 10일 저녁 성호를 차에 태워 드라이브 가자고 해. 대청호 쪽으로 가는 거야. 오빠, 정말 해야 하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닥쳐. 지금 무슨 소리야? 이미 보험까지 다 들었잖아. 돌이킬 수 없어. 네가 안 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민석은 유라에게 작은 약병을 건넸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차 안에서 이걸 음료에 타. 성호가 정신을 잃으면 내가 나타날 거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그날이 왔습니다. 유라는 아침부터 불안에 떨었습니다.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유라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고 경찰에 신고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저녁 6시, 성호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유라야, 나 왔어. 오늘 뭐 해 먹을까? 유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성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성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유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갈래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어요. 드라이브? 좋지. 어디로 갈까? 대청호 쪽으로 가요. 밤 풍경이 예쁘다고 들었어요. 성호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호의 낡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유라는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 2병을 샀고 그 사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의 수면제를 탔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청으로 향하는 길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을 뿐 대부분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핸들을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유라야, 다음 주말엔 뭐 할까? 영화 보러 갈래?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차가 대청호 인근에 다가가자 유라는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오빠, 목 마르죠? 이거 드세요. 성호는 음료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절반 정도를 비웠습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약 15분 후, 성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졸린데? 오빠, 저기 주차할 데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가요. 성호는 어둠 속 작은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민석이 미리 정해둔 장소였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가장 가까운 민가도 1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성호는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유라야, 나 너무 졸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눈은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성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해준 사람.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 뒤편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밤의 어둠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유라를 끌어냈습니다. 잘했어. 이제 비켜.
유라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석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성호를 확인했습니다. 성호는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냉정한 표정으로 성호의 목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는 부족해. 민석은 차 안으로 몸을 기울이며 성호의 목과 가슴 부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잠든 듯한 상태에서 희미하게 몸부림쳤지만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몇 분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유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기대어 구역질을 했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차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석이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됐어. 단 2글자였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확인해봐. 유라는 비틀거리며 차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에 기댄 성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호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유라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녀를 거칠게 일으켰습니다. 울 시간 없어. 빨리 정리해야 해. 민석은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현장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호의 시신을 운전석에 자연스럽게 앉혔습니다. 마치 운전 중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낚싯대와 떡밥 포장지를 꺼내 차 안에 배치했습니다. 낚시를 하러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갑, 차 열쇠, 휴대폰 다 가져와. 민석은 성화의 모든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도난이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차 안을 꼼꼼히 확인하며 지문을 닦아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석은 유라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다른 차량은 1k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대청호 인근의 외진 공터, 오성호의 낡은 승용차만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 뒷좌석에는 낚싯대, 그리고 사라진 지갑과 휴대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이상하게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차 안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김민석의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순수했던 한 남자가 9억 원짜리 보험금을 위해 차갑게 살해당했습니다. 신혼의 행복을 꿈꾸던 그의 인생은 탐욕에 눈먼 한 남자의 손에 의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1999년 11월 11일 오전 8시 30분 옥천경찰서 형사 2명이 신고를 받고 대청호 인근 공터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외진 곳에 홀로 서 있는 낡은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주변에는 타이어 자국 외에 특별한 흔적이 없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형사들이 차량에 접근하자 운전석 창문 너머로 한 남성이 시트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이미 굳어버린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지 최소 10시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원 확인 가능한가? 네, 지갑은 없지만 차량 등록증이 있습니다. 오성호, 35세. 형사들은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는 낚싯대와 떡밥 포장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낚시를 하러 왔다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형사의 눈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봐, 이거 좀 봐. 낚싯대가 새 거야.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떡밥도 포장이 뜯어지지 않았어. 낚시하러 왔다면서 장비를 안 꺼냈다는 게 말이 돼?
형사들은 차량 주변을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차 열쇠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강도를 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시신에는 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싸움을 벌인 흔적도 폭행을 당한 자국도 없었습니다. 사인이 뭐지? 겉으로 봐선 멀쩡한데? 일단 국과수에 부검 의뢰해야겠어. 뭔가 석연치 않아.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들은 또 다른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자세가 부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운전 중 갑자기 쓰러졌다면 핸들에 엎드려 있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성호의 시신은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앉혀놓은 것처럼 반듯한 자세였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자연사나 급사치고는 너무 정돈된 자세야. 주변에 구토물이나 배설물도 없어. 급성 심장마비나 뇌출혈이었다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가 아닌 변사사건으로 분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의 신원과 주변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성호, 35세, 옥천군의 한 인쇄소 직원. 독신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결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불과 3주 전인 5월 중순. 아내의 이름은 정유라, 23세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유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유라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자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거짓말이죠. 어제 저녁에 드라이브 갔다가 집에 안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이럴 수가. 유라는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편이 기분 전환하고 싶다고 드라이브 간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가려 했는데 남편이 혼자 다녀오겠다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남편분이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건강했어요. 지병도 없었고요. 최근에 남편분과 다툰 적은 없나요? 없어요. 저희는 신혼이라 너무 행복했어요. 유라의 진술에는 특별한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빠진 신부처럼 보였고 경찰도 처음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인,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목 부위에서 강한 압력이 가해진 흔적이 발견되었고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 10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더욱 중요한 발견은 시신이 사후에 이동되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시반의 위치와 발견 당시의 자세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성호는 현재 발견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망했고 누군가 시신을 옮겨 운전석에 앉혀놓은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온 순간 이 사건은 명백한 타살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수사팀은 즉각 강력팀을 투입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피해자의 경제 상황과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성호의 직장 동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성호 씨가 최근에 결혼했다는 건 알았는데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다들 의아해했어요. 여자친구를 본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다들 놀랐죠. 그리고 성호 씨가 최근에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고민하더라고요. 보험. 이 단어가 나온 순간 수사팀의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성우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총 6건, 보험금 총액 9억 원.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동일했습니다. 배우설 정유라. 결혼한 지 3주.
보험 가입 기간 불과 2주. 그리고 사망. 이건 보험금 사기 살인이야. 수사팀은 즉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제 정유라는 슬픔에 빠진 신부가 아니라 살인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유라의 동선, 전화기록, 금융거래 내역을 전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유라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여러 차례 만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민석이 과거 보험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남자야. 배우가 바로 이 남자야. 수사팀은 김민석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정 상태, 인간관계, 과거 범죄 기록,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채빚에 쪼들리던 민석, 젊은 내연녀 유라, 순진한 피해자 성호, 그리고 9억 원의 보험금. 수사망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경찰은 본격적으로 김민석과 정유라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의 탐욕으로 만든 치밀한 살인 계획.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꾸민 거짓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중순, 경찰이 김민석과 정유라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정유라 씨, 남편분과 결혼하기 전에 누구한테 소개받았나요? 보험 가입할 때 누가 도와줬나요? 김민석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과 무슨 관계입니까?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라는 경찰서를 다녀올 때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1월 하순, 유라는 민석을 만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못하겠어요. 경찰이 계속 추궁해요. 이러다 다 들킬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증거가 없으면 못 잡아. 우리가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돼. 하지만 저 너무 무서워요. 성호 씨 생각하면 밤에 잠도 못 자요. 자꾸 꿈에 나타나요. 민석은 유라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차가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습니다. 그녀가 무너져 자백하면 민석 자신도 끝장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유라가 살아있는 한 보험금을 나눠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유라를 제거하는 것. 그녀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증거도 없어지고 보험금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백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지른 민석에게 두 번째 살인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고 치밀해졌습니다. 12월 초, 민석은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우리 좀 멀리 가자. 옥천에 있으면 계속 경찰 감시받을 거야. 부산으로 가서 며칠 쉬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자. 부산요? 그게 무슨? 보험금도 곧 나올 거야. 그럼 우리 해외로 도망가는 거야. 하지만 그 전에 경찰 눈을 피해야 해. 일단 부산 가서 숨어 있자. 유라는 망설였지만 민석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천에 있으면 계속 경찰의 감시를 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라도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언제 출발해요? 내일. 내가 차 가지고 갈게. 짐은 간단하게만 챙겨. 12월 3일, 민석은 유라를 태우고 부산을 향했습니다. 차 안은 대부분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성호를 떠올렸습니다. 민석은 핸들을 잡고 차가운 표정으로 앞만 보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민석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유라를 데려갔습니다. 모텔 주인은 별 관심 없이 방키를 건넸습니다. 오빠, 여긴 너로 낡았어요. 다른 데로 갈까요? 여기가 좋아. 사람들 눈에 안 띄잖아. 일단 들어가자. 두 사람은 2층의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침대와 작은 탁자, 오래된 TV가 전부였습니다. 유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가방에서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수면제를 한 병에 몰래 탔습니다. 유라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우리 오늘 좀 마시자. 너무 힘들었잖아. 내일부터 다시 계획 세우고. 오빠, 전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한 잔만 해. 긴장 풀어야지. 민석은 유라에게 수면제가 든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유라는 몇 모금 마셨고 곧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 이상해요. 갑자기 머리가... 유라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민석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을 보는 눈빛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유라의 목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를 죽일 때와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유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항하려 했지만 수면제로 인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유라의 몸이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민석은 손을 떼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침착하게 현장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라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미리 준비해온 종이에 유서를 쓰게 만들려 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라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그는 간단한 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너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유서는 저잡했지만 민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빈 소주병을 유라 곁에 놓고 방을 둘러보며 혹시 남긴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민석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단으로 내려가 모텔을 빠져나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모텔 직원이 방 청소를 하러 왔다가 유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은 자살로 보였습니다. 유서도 있었고 술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찰은 곧 이 사건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목에서 발견된 압박 흔적, 유서의 필체가 부자연스러운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옥천에서 진행 중인 살인사건의 용의자였다는 사실. 부산 경찰은 즉시 옥천 경찰서에 연락했고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팀은 경악했습니다. 이 미친, 공범까지 죽였어. 유라의 죽음은 민석의 극단적인 냉혹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운 여자마저 망설임 없이 제거했습니다. 돈을 위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유라를 제거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2명의 사망자, 그리고 모두와 연결된 김민석. 수사망은 이제 완전히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김민석의 범죄는 이제 연쇄살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오성호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 정유라. 두 사람 모두 민석의 탐욕과 냉혹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중순, 옥천과 부산의 경찰은 긴급 합동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2개의 사건, 2명의 사망자, 그리고 1명의 용의자, 김민석을 중심으로 모든 증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민석의 전화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유라와의 통화 기록이 무려 200건 이상 발견되었고 특히 오성호의 사망 전후로 통화가 급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월 12일 저녁 성호가 살해된 그 시각에도 민석과 유라는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공모했어. 금융거래 내역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석은 유라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고 유라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마다 민석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 자체가 민석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12월 20일, 경찰은 김민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가 체포되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부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민석은 형사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민석 씨, 당신은 오성호를 살해하고 정유라를 살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유라와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목격자 진술 다 있습니다. 통화한 게 범죄입니까? 친구였으니까 연락한 거죠. 돈도 빌려준 겁니다. 민석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그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민석은 여러 차례 보험 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지인을 시켜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3건, 그중 한 건은 실제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997년 지인의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챙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수사 기록에는 민석의 이름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보험 사기의 전문가였어요. 이번 사건도 같은 수법이죠.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죽여서 돈을 챙기는 것. 그건 옛날 일이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민석은 계속 부인했지만 수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은 민석의 주변 인물들을 전면 조사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공범. 민석의 지인인 40대 남성 박모 씨. 그는 유라와 성호의 위장 결혼을 중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호에게 유라를 좋은 여자라고 추천하며 결혼을 부추긴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민석은 박 씨에게 500만 원을 주며 이 일을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공범, 30대 여성 최모 씨. 보험 설계사였던 그녀는 민석의 지시로 성호 명의의 보험 가입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여러 보험사를 돌아다니며 짧은 기간 안에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석은 그녀에게 가입 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공범, 민석의 대학 동기인 이모 씨. 그는 민석의 과거 보험 사기를 함께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교통사고 위장 사건에서 실제로 차를 몰고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민석은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살인 계획의 일부를 상의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공범. 민석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과 그의 범죄를 알면서도 묵인한 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석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에 범죄를 방조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 공범, 1997년 방화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 그는 민석의 지시로 공장 창고에 불을 질렀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석의 범죄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연쇄적인 범죄 네트워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총 7명에 달하는 공범들이 민석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들은 돈으로 포섭되거나 협박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 자식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야. 범죄 조직의 설계자야. 경찰은 공범들을 하나씩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공범들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자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민석이가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결혼 중개만 해달라고 해서. 당신은 유라가 성호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죽일 줄은. 최모 씨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민석 씨가 보험 가입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수수료도 주겠다고 하고 저는 그게 살인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이들은 민석의 범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돈 때문에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2000년 1월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민석은 2명의 살인, 보험 사기, 사체 유기, 증거인멸 등 총 12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범 7명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방조죄, 사기방조죄, 범인 인유죄 등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민석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체 빚에 쪼들리자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계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호를 죽이고 유라를 죽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치밀했고 냉혹했으며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민석,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수사관들은 인간성이 완전히 말라버린 괴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 옥천을 뒤흔든 보험금 연쇄 살인 사건은 단순 살인을 넘어 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김민석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지켜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2사람을 죽이고 7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남자. 그의 눈빛에는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살인, 보험 사기, 사체 유기, 증거 인멸, 총 12개의 혐의.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증거로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1999년 9월 중순, 피고인은 내연녀 정유라를 시켜 피해자 오성호에게 접근하게 했습니다. 만난 지 불과 3주 만인 10월 초순, 2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피고인은 유라를 통해 성호 명의로 6건의 사망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총 보험금 9억 원. 그리고 불과 3주 후인 11월 10일, 오성호는 살해당했습니다. 검사는 잠시 멈췄다가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만남부터 살인까지 단 2개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범죄입니다. 검찰은 2번째 증거로 보험 가입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에 6개의 보험사의 계약서가 띄워졌습니다. 모든 계약서의 수익자란에는 배우자 정유라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 보험들은 모두 2주 내에 가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신혼부부라면 이해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피고인이 모든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성호 씨의 계좌에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3번째 증거, 통화 기록. 검사는 민석과 유라의 통화 기록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11월 10일 사건 당일입니다.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피고인과 유라는 총 17차례 통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짧게는 30초, 길게는 3분. 이것은 범행을 지시하고 상황을 확인하는 통화였습니다. 검사는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오후 7시 23분, 유라가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시각은 성호가 수면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가던 시간입니다. 7시 58분, 민석이 유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직후 민석은 현장에 나타났고 성호를 살해했습니다. 4번째 증거, 부검 결과서.
검사는 성호의 사망 원인과 시신 이동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했습니다. 체내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고 시신은 사후에 이동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고인의 치밀한 계획을 증명합니다. 5번째 증거, 정유라의 살해. 검사는 부산 모텔에서 발견된 유라의 시신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라마저 제거했습니다. 공범을 죽여 증거를 인멸하고 보험금을 독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유라의 목에서도 성호와 동일한 압박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범인, 같은 수법입니다. 검찰의 증거 제시가 끝난 후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사람은 성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성호 씨는 결혼 직후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보험이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돈으로 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동료가 증언했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와서 행복해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인쇄소 사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성호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건강했고 지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의 지인들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민석의 냉혹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민석이는 유라가 죽은 직후에도 보험금 얘기만 했어요. 이제 곧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성호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례식에도 안 갔고 유라한테 보험금 청구 빨리 해 라고만 다그쳤어요. 민석이는 사람을 돈으로밖에 안 봤어요. 9억이면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도 증언했습니다. 김민석은 3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는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곧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모든 증언이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김민석은 오직 돈을 위해 2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 인간의 생명은 그에게 9억이라는 숫자로 환산된 거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석은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오성호는 평생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유라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지만 결국 그녀마저 피고인의 탐욕에 희생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인간의 생명은 소모품이었고 그의 범죄는 철저하게 경제적 계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민석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인간성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방청석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냉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김민석이라는 난자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검찰의 공소 제기 후 변호인 측은 민석을 변호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되었으며 민석 자신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000년 7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석은 사채빚을 갚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오성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으나
피고인의 탐욕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고인이 공범이었던 정유라마저 증거인멸을 위해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그 동기는 순전히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2명의 생명을 빼앗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후회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심 판결, 사형.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판결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변호인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0년 11월 항소심 판결, 사형 유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물증과 정황 증거가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 아닌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며 2차례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극형이 불가피합니다. 민석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1년 3월 대법원 최종 판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형 선고는 적법합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김민석의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범들의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을 도운 보험설계사 최모 씨, 징역 5년. 결혼을 중개한 박모 씨, 징역 7년. 과거 보험 사기에 함께 관여했던 대학 동기 이모 씨, 징역 10년. 방화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공범, 징역 12년. 민석의 범죄를 알고도 방조한 다른 지인들, 징역 3년에서 5년. 총 7명의 공범 중 가장 중한 형량을 받은 사람은 민석의 오랜 지인으로 과거부터 그의 범죄를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민석의 범죄를 오랫동안 도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에 달린 중대한 범죄를 방조한 책임은 무겁습니다. 2001년 여름, 모든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김민석은 사형수로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공범들도 각자의 형을 받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보험사기 살인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연쇄범죄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채빚에서 시작된 작은 탐욕은 결국 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오성호의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성호의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요? 정유라의 가족들도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유라는 범죄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협박에 굴복해 범죄에 가담했지만 결국 그녀 역시 민석의 탐욕에 희생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험제도의 허점이 드러났고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보험업계는 단기간 내 거액 보험 가입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고 경찰 역시 보험금 관련 변사 사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2001년 김민석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는 법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성을 잃은 한 남자. 그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2 사람을 죽였고 결국 자신의 인생도 파괴했습니다.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미 그의 영혼에 내려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탈을 쓴 괴물, 양심을 저당 잡힌 채 탐욕감 남은 껍데기. 김민석은 살아있으되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2001년 3월 사형이 확정된 김민석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사형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채 24년을 보냈습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반성의 기미는 없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가 죽인 두 사람, 오성호와 정유라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호는 사랑을 꿈꾸다 배신당했고 유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범죄에 가담했다가 결국 범죄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의 무덤 앞에는 가끔 가족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탐욕의 끝은 파멸입니다. 김민석은 3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9억 원의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그는 단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탐욕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결국 그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둘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석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인간관계도, 양심까지도 숫자로 환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작은 범죄는 큰 범죄로 이어집니다. 민석은 1990년대 중반 작은 보험 사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교통사고 위장, 그 다음은 방화, 그리고 마침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범죄의 경계를 한번 넘으면 그 선은 점점 더 쉽게 무너집니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고 경제적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민석의 선택은 상황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간성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민석이 처음 보험 사기를 시도했을 때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유라가 민석의 제안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성호의 주변 사람들이 급작스러운 결혼과 과도한 보험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희생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김민석은 6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멈춰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죄악과 함께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자신의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 탐욕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 김민석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런 형벌입니다. 1998년 겨울 사채빚에 쪼들리던 한 남자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으며 자신의 인생마저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벌어진 보험금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만들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석의 범죄는 정말 사채빚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본성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일까요? 정유라는 완전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테리였습니다.